구독, 좋아요 누르면 나랑 사귀는 거야. 알림 설정은 계속 사귀는 거야.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저만 나옵니까? 처음엔? 뭐 어차피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네. 누가 옆에 누가 나와 있는지는 다들 아실 네, 거지만 그렇습니다. 그 처음부터 두 명을 안 잡은 거는 대표님에 대한 아주 큰 배려입니다. 일단 소개부터 해드려야지. 아니,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정우성 배우 나오셨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 포맷으로 여러 편 찍고 있는데 예, 오늘은 많이 있네요. 사상 많이. 최대 인원으로 지금 피디님이 들어가지고 감시의 눈길로. 아니 제가 원래 오늘 이 정우성 씨 인터뷰를 한다고 하니까 찾아보니까 나이가 동갑인 거예요. 아, 그분 동갑이십니다. 제가 73년생이거든요. 그래서 네. 와이프가 너무 비교될 것 같다. 우리 오성이 오빠도 잘해라. 뭐 동갑이랑 비교되는 건 아니에요. 동갑 아니어도 비교. 근데 동갑 보기 힘든데. 그렇습니까? 아, 네. 그래서 오늘 아주 편안하게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로 저희 2%는 도망을 갔습니다. 네. 저는 외모에 약간 한눈에 잡히신다고. 콤플렉스를 느낀 한 명은 원래 저희가 진짜로요? 두 명이 진행하는데 네. 오늘은 한 명이 도망가고 도망갔습니다. 저한테 맡겨놓고. 서울의 봄이 네. 1,300만을 넘겼네요. 그죠? 그러게요. 예. 저도 그 영화 봤습니다. 너무 멋있게 나온 거 아닙니까? 좀 배우로서 사실은 약간 선악구도가 너무 명확해서 네, 조금 복잡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캐릭터가. 네, 복잡하진 않죠. 전설적이고 원칙론자고 그리고 이제 멋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는 아마 이제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여러 인간 군상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자기 내면에도. 근데 그 영화를 보시면서 이제 이태신이라는 어떤 자기 안에 또 다른 이태신을 발견하시면서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멋있게 보여진 거 아닐까. 왜냐면 뭐 승패를 따지자면 패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전두광이라는 어떤 인물의 어떤 불같은 욕망을 다루는 영화잖아요. 거기에 이제 대치하는 이태신이라는 인물도 있고, 서울의 범은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한 뭐 역사극, 정치극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출연하신 영화 중에 1,000만 넘은 건 이게 처음. 네네. 오, 아, 그래요?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비트하고 태양은 없다도 재개봉을 또 했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그게 언제적 영화입니까? 그게 96, 97, 뭐 비트가 98. 97년입니다. 아, 진짜 오래됐네. 진짜 오래됐어. 그렇죠. 와. 데뷔는 94년에 금요로 하셨고 네네. 중간에 이제 아스팔트 사나이, 본투키를 찍으신 다음에 네네. 그다음에 이제 비트로 공부 많이 해오셨네? 저는 너무 팬이어서 이거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냥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거. 아, 그래요? 예. 와. 비트의 명대사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꿈이 없었다. 그 한국영상자료원이 최근에 한국영화 명대사 100선을 뽑았는데 비트의 나에겐 꿈이 없었다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때 감독님이 이제 한참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데 예. 저라는 인물과 이제 민이라는 인물의 어떤 동질성을 발견하셨나 보죠. 너희들 너랑 가까운 얘기인데 한번 나레이션 같은 거 써보면 어때? 그러길래 이제 그냥 끄적여서 이제 막 보여드렸더니 이거 괜찮은데 좋다 한번 써볼까? 이러고 그 쓰신 거예요? 그 네. 나레이션을? 와. 그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왜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예. 뭘 해야 될지 막연한데 예. 내 주변 친구들은 뭘 향해 가고 있나. 예. 주변에 물어보면은 다 없대는 거예요. 중학교 때 사실 뭐 하고 싶은지 몰라요, 네. 사실. 네. 그러니까 그 무리한 질문을 친구들한테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제가. 근데 저 역시도 막연하니까 꿈이 없었다라는 게 아마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청춘들의 자화상을 대표하는 어떤 표현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역시 말씀하신 거 멋있네. 옛날에 제가 토크쇼에서 봤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우성 씨가 옛날에 무슨 커피숍에서 알바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알바에서 물걸레질을 하는데 물걸레질도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발탁됐다, 영화 배우로. 그 맞습니까? 그 카페가 어딘지는 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압구정동에 무슨 압구정동. 예, 라구나라는 이제 카페인데 네. 1층에 있던 카페인데 2층은 모델 라인이에요. 모델 라인, 모델 라인이라고 예. 회사 이름. 당대 이제 회사 이름이요? 그 양대 모델 에이전시가 있어요. 모델 센터는 여의도에 있었고 어. 모델 라인은 이제 그쪽으로 옮겨서 있었으니까 이제
약간 그 당시에 힙한 사람들이 많이 뭐 왔다 왔다 갔다 갔다 하고 하고. 근데 카페 사장 형을 알았어요. 아. 저는 이제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하고 있었고. 근데 아마 그 형도 이제 저의 외모를 이용했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무튼 여성 고객님들이 많이 늘고. 아니 근데 그거 그때 아르바이트 하실 때 시급 더 받으셨잖아요. 다른 알바생들. 왜? 그거는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때요? 햄버거 가게 그때요, 그때. 서문여중고 앞에서 할 때 얼굴 값으로 매출 보너스를 받았죠. 보너스를 막 10만 원 10만 받고 원씩. 있었거든요. 유명한 일합니다. 와. 2%가 정우성님 오시면 꼭 물어보라고 했던 거 있었어요. 뭐예요?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는 네. 양극화 뭐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부의 불평등. 네, 네. 외모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정확하게 그겁니다. 네. 상속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무런 노력 없이 돈을 받은 거에 대해서 그렇지, 세금을 내는데. 정우성 배우님은 아주 큰 노력 없이 잘생긴 얼굴로 태어났으니 태어나서 그걸로 거기에 부를 그것도 이룬 상속세를 거냐. 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도 일종의 탤런트들 받은 건데. 그렇죠. 유전자를 받은 그렇죠. 건데. DNA잖아요. 네. 유전자. 네. 그렇죠. 그건 이제 조상 대대로의 문제잖아요. 예. 그거를 저에게 어떤 이유를 물으면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는 부당한 처사 아닌가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자면 네, 네. 유명세를 내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유명세를 치르고 계시죠. 네, 네. 유명세. 세, 예. 그게-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그게 가장 이 직업이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큰 세금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유명세. 유명세. 근데 익명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힘듭니까? 많이 힘들어요. 어딜 가든지 다 나를 알아보는 게 좀 많이 힘들까요? 이게 이제 직업이 갖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네. 보통 어떤 이쪽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뭐 공황장애 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왜 오는지는 이해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너무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요 밖에 나가서 길거리를 걷거나 혹은 네. 카페, 노천 카페에 앉아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을 뭐 좀 느끼거나 하고 싶죠. 네, 그런 게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런 거죠. 이게 양면성인 거죠. 예. 유명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알아봐 줌에 있어서 약간 기쁨도 있지만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장기간 오랜 시간 하면은 거기에서 오는 어떤 피로감? 유명세. 그렇겠네. 근데 지금은 이제 유명세도 치르고 돈도 뭐 어느 정도 버시고 하지만 어린 시절은 그렇게 유복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네. 있었거든요. 사당동, 사당 팔당동에서 예, 철거촌에서 계속. 그죠. 그게 지금 유엔 난민대사 하시는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아니 직접적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어떤 그 상황에 있어서의 이해는 있겠지만 내가 어떤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를 하는 절대적 동기는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어렸을 때 내가 돈 많이 벌면 이거는 원 없이 한번 해봐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예전에 떡볶이를 먹으면 그 야끼만두라고 있습니다. 그게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게 30원이었어요. 네. 근데 맨날 30원 하나만 먹고 돈이 없어서 많이 못 먹으니까 대학교 가서 그걸 이렇게 쌓아놓고 한번 먹을 수 있었거든요. 네, 체했죠. 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물렸겠죠 이제. 한 번 딱 해보고 말았는데. 그런 거 없으셨습니까? 그런 거?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좀 가난하고 막 가난이 싫었으면 돈 벌면 나 이건 꼭 해보고 싶었어. 막 이런 거.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즘 저를 보면 어떤 예. 그 개인적 욕망, 어떤 물질적 욕망 이런 거에 대해서 남들보다 약간 희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로 그냥 머무는 거, 내 존재 자체로 생활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존중받을 수 있는 거. 나에게 여유가 있으면서 가장 즐거웠던 거는 누군가에게 내가 뭘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식사를 살 수 있다라는 맞아요. 거. 누군가에게 얻어먹지 않고 떳떳하게 그러니까 내 돈으로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같이 누군가와 같이 식사를 할 때 내가 내줄 수 있는 거. 그런 게 큰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맛있는 거 사주시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돈만 충분히 벌면 이 회사를 안 다닐 텐데. 저희 회사 직원들은 걸핏하면 관둔다 그래가지고. 모으신 이유를 좀 여쭤봐야 맞아요. 되는데 네. 올해 10년 되셨죠?
유엔 네, 남민기구 예, 신선대사. 신선대사. 이 질문 많이 받으셨을 건 알지만 처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온 겁니까? 아니면 먼저 제가 할게요라고 손을 드신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먼저요? 네, 네. 나중에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왜 저한테 연락하셨냐고. 그렇겠죠. 네. 왜 저한테 연락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잠깐만. 왜 하필 저를? 근데 기구의 업무와 어. 맞을 것 같은 사람을 골랐다. 성향인 것 같다. 이렇게 어. 본인 이렇게 이미지를 보고 이제 먼저 이렇게 저라는 배우를 봤을 거고 그래서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성격 판단을 그렇게 빨리 한단 말이야. 그랬다가 사실 그 유엔 난민기구 한국 사무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그냥 유엔 난민기구라는 거는 제가 그때 이제 바람에 휘날리는 비닐시트라는 단편 소설을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와 이거 영화로 하면 참 재밌겠다, 낭만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그 유엔 난민기구에 대한 관심은 없었죠. 근데 연락이 왔는데 이제 왜 보통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나도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해야지. 돈 많이 벌면 뭔가 좀 그런 일도 해봐야지. 뭐 근데 이제 준비가 더 되면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준비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완벽한 준비라는 건 없잖아요. 네. 근데 연락이 오고 했는데 그러면서 저를 돌아봤죠. 이렇게 그냥 막연히 미루고만 있었구나. 어떤 기구에서 이런 제안이 왔을 때 그럼 내가 이걸 거부한다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또 기회는 언제 올지 모르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겁 없이 덜컥 그렇게 시작하게 되신 네. 거예요? 유엔 난민기구는 근데 정확히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민이라는 건 뭔지는 알겠는데 난민은 각국에서 받는 거잖아요. 각국에 우리나라도 예전에 제주도에 이제 예멘 난민들 막 들어왔으니까 난민 2018년에. 받을 거냐 말 거냐 네. 뭐 약간 뜨거운 논쟁도 네. 있었지만 각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유엔 난민기구는 뭘 하는 겁니까? 그게 처음에는 이 역사를 제 이제 기억을 되짚어서 역사를 되돌려보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네. 엄청난 난민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이제 임시 조직으로 처음에 설립이 된 거예요. 예. 이 이제 전쟁이 끝나면 다들 이제 귀환할 거고 고향으로. 그러면 이제 이 조직은 해체하는 거야. 그랬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난민이 계속 나오니까 상황이 그리고 이제 난민과 강제 실향민의 발생의 인원수가 뭐 엄청난 숫자잖아요.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뭐 지금은 1억 1,300만 명이거든요. 1억 1,300만 명이요? 예, 예. 난민이? 네. 전 세계적으로? 네, 난민 강제 실향민. 그러니까 보호 대상자.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사람들의 집계가요. 제가 처음 2014년도에 시작했을 때 4,700에서 800만이라는 수치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근데 훨씬 늘었네요. 늘었네. 10년 동안. 10년 동안 그리고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은 없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임시 조직으로 만들어졌다가 이제 여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어떤 분쟁과 전쟁이 있는 지역에서 대량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보호 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발생하는 사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나 그 주변국 그리고 또 그 당사국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그럴 때가 많겠죠. 네, 그리고 그 주변국에서 그걸 다 포용하고 다 감당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 일의 과정들을 유엔 난민기구가 들어가서 이제 도와주는 같이 거예요. 함께 하는 거죠. 거기 정부와 그리고 그 지역 NGO와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서. 매년 가고 계시잖아요. 네. 난민 발생 지역에. 네. 최근에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2월 달에. 최근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콜롬비아랑 에콰도르. 중남미. 네네네. 거기는 난민들이 주로 어디서 넘어오는 건가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데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나라가 망가졌잖아요. 예. 화폐 가치가 네네네. 거기 뭐 수레에 가득 싣고 가는 그 지폐 화폐로 그 수레 하나 못 사는 지경이 그렇죠. 됐잖아요. 그 무장단체들의 활동 이런 걸로 치안도 이제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뭐 그 실용품, 뭐 식품, 의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이제 2017년도, 18년도에 이제 대량으로 발생을 했죠.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난민이 지금 770만 명이에요. 770만 명이고 84%가 이제 중남미에서 머물고 있고, 그러니까 접경지대인 이제 콜롬비아로 많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콜롬비아에서 290만 명의 베네수엘라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콜롬비아 역시도 상황을 보면은 예. 여기 이제 정치적 불안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가면서 어떤 나라인가 봤더니 48년부터 58년까지 내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각 그 무장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마약 카르텔들과 함께 뭐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수선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장단체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 이제 이 콜롬비아를 감싸고 있는 이 국경지대일 수밖에 없잖아요. 뭐 불법 무기 거래라든지. 근데 이쪽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선주민들이나 아프리카계 그 콜롬비아인들이 이제 강제 실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무장단체들의 활동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집에 저 고향을 지키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이 고립돼서 구조의 손길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동하는 루트에서 이제 그 무장단체들에 의해서 뭐 이제 인신매매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젠더 관련 폭력에 이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그 수치가 지금 690만 명이에요. 야,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잘은 모르지만, 예를 들면 그런 중남미 지역의 어떤 데서 뭐 폭력 사태가 있거나 뭐 그런 문제 때문에 난민이 발생하면 그럼 어디 멀리로 못 갈 테니까 그 인근 나라들로 갈 거 아니에요. 주로. 전 세계 모든 그 분쟁 지역에서 발생하는 난민들은 주변국에 머물러요. 그쵸? 네. 그럼 거기도 그때 받아들일 여력이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거고, 그리고 그런 도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제 유엔 난민 기구가 있는 것이고요. 그 진상대사를 하고 계시고. 네네. 그러면 그 현장에 가시면 뭘 하십니까? 일단 보통 이렇게 뭐 그 난민 그리고 이제 수치 뭐 1억 1,300만 명입니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약간 그 단순한 수치, 그리고 난민이라는 단어 안에 이렇게 대상화하잖아요. 근데 그건 1억 1,300만 명의 개인들 각자가 각자의 사연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분쟁 지역에 가서 이제 그 난민들을 직접 보고 그분들의 사연을 듣고 이 우리 지역 사회로 와서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 목격자가 되고 대변을 해주는 이 일을 이제 친선대사가 하는 거죠. 이번에 가신 곳에서는 기억에 남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만난 사람들 중에? 그 점토예술가가 있어요. 에드가 알바레즈라는 점토예술가인데, 이 친구 부모님도 이제 콜롬비아 국내 실향민이었던 거예요. 친구가 여기 보고타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점토예술을 하는데, 이제 이 베네수엘라 이제 난민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이 다리엔 밀림으로 가면서 그 여정 속에서 사망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밀림이 그냥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예. 거기에 무장단체들, 인신매매 있죠. 성 관련 폭력 있죠. 에드가라는 점토예술가가 난민들의 여정, 그들이 길을 걷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사연을 듣고 그 사람들의 얼굴을 점토로 이렇게 만들어요. 점토로? 네. 이렇게 미니어처인 거죠. 요만한 미니어처.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걸었던 여정의 길 어딘가에 딱 세워놓고 이걸 찍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역 사회에 난민에 대한 어떤 인식 제고를 이렇게 예술 활동으로 활동하는 친구도 있죠. 보고타에서는 그 드라이빙 투게더라는 이니셔티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난민 여성들은 특히 또 취업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라로리타라는 버스 운송 회사에서 그들에게 기회를 같이 나누자 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그 면허 취득 그리고 버스 운행 자격증 그리고 연수까지 해가지고 이 과정을 다 마친 여성들을 이 운송 회사에 취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라라는 여성분이랑 그리고 아드리아나라는 여성분을 만났는데 이분들의 표정이 너무 이상적이었어요. 왜요?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보통 난민 지원하면은 그 취업의 기회,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그들에게 무료 숙식제고 돈을 계속 주고 그런 게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예. 그냥 이
이동의 자유와 취업의 자유를 줌으로써 자력으로 이 위급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나누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런 안정적인 어떤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회를 얻은 사람의 행복감, 아, 정말요? 네. 자신 있고, 내가 이걸 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얻으면 세금도 내고, 예. 그걸로 이제 자기 아이들에 대한 어떤 부양도 가르치기도 네, 하고. 네. 난민 참 이렇게 약간 그 이중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난민 문제는 보면 참 이게 안 됐고, 뭐 네. 누구나 이제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바에 따라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이제 고향에서 쫓겨나는 경우를 난민이라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참 안타깝긴 한데 막상 받아들이는 사람 쪽에서는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알겠어. 근데 제발 좀 돌아가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정서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특히 그 2018년도에 이제 제주도에 예민 예. 난민들 들어왔을 때 한국 사회에서 난리였죠 그때. 깜짝 놀란 거죠. 예. 이제 그때 498명인가 500명 이쪽 인원의 사람들이 왔는데 국제 유엔 난민기구 다른 이제 본부나 다른 사무소 쪽에서 이제 한국 사무소로 연락이 많이 왔다고요. 왜 그렇게 한국이 뒤집힌 거야? 아, 그걸로. 사실 500명 안팎이면 그렇게 많은 수치라고 네. 볼 수는 없는데 한국은 지정학적인 특성이 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나라예요. 그렇죠. 뭐 우린 다 위로도 막혀 있고 네. 다 바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난민을 듣고 그리고 그 정보를 듣는 건 결국에는 이제 뭐 유럽에서 어디 뭐 시리아 난민이 발생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에는 또 이제 SNS를 통해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근데 이제 자극적인 어떤 하나의 뉴스가 난민 전체를 얘기하는 것처럼 곡해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한국이 갖고 있는 그 특수성이 특수성, 그리고 이제 뭐 지정학적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6.25가 지난 지 지금 70년? 73년, 70년대 넘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한 세기도 아닌데 사실은 굉장히 우리는 과거와 쉽게 단절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시적 어떤 감정에서 그렇게 놀라셔서 반응하신 것 같아요. 악플도 많지 않습니까? 악플 많이, 사실은 이 신선대사 활동 하시면서 난민 문제는 아주 냉정하게 따져보면 정서적으로 싫어하는 분들은 더 많은 거는 같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 민간 후원금을 보면은 네. 우리 대한민국이 상위권이에요. 어떤 때는 2위. 그래요? 그래요? 네. 아, 정부 공여금보다 훨씬 많아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네. 내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감, 그리고 함께 나눠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큰 민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2018년도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온라인상에서는 그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극 표현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대중의 중론처럼 또 그것도 이제 오해에 그러니까 실릴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대의 의사가 더 중론 아닌가요? 라고 하시다면 저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전에 어느 기사 보니까 악플을 2번, 3번 읽어보신다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저한테 안 좋은 댓글 하나만 봐도 심장이 철렁거려서 방송을 뭐 안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그걸 왜 읽어보십니까? 맞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반대하는지, 그러니까 그 기저에 깔린 심리가 뭘까를 예. 파악해야 되잖아요. 반대한다라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의 이해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상대의 입장을 싸잡아서 욕하거나 공격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그때 사회를 보면은 취업이 불안정했어요. 당시에. 네. 언제는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는데 그때 당시에 아니 뭐 공부하라는 거 다 그때 이제 그 세대 간의 갈등도 한국 사회에서 있었고. 이제 막 불붙기 시작했을 때니까요. 더불어 젠더 갈등도 있었고
공부하라는 거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다 열심히 충실하게 했는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뭐야? 이런 어떤 청년층들의 불만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난민 문제가 펴졌어요. 우리도 힘들다고.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죠. 네. 힘드니 먹고 살기 힘들고 하면. 네. 우리도 힘들다고. 근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잘 알지도 못하는 난민이 왔다는데 난민을 도와야 된대. 그러니까 얼마나 피로감이 있어요, 개인에게는. 네, 네. 난민 관련해서 좀 독한 질문 두 개만 드려보면, 하나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지라는 질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난민 보호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정우성 씨 집에 난민을 받아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안 하면서 말로만 하느냐? 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제 의견 아닙니다.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맞아. 저도 그런 의견들을 좀 보긴 봤어요. 예. 사회 소외층에 대한 관심과 도움도 굉장히 절실하죠. 그 계층에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저 역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사회가 안정이 돼야지 밖으로 눈 돌릴 여유도 있고요. 근데 다만 이건 어느 게 우선시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있는 소외층 문제도 있지만 국제사회에 이렇게 눈떡이 불어나듯이 커다란 문제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그냥 알리는 거죠. 이건 개인의 선택이겠죠. 나는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도울래. 그래. 나는 뭐 국제사회 문제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행동을 할래. 네. 근데 그런 행동을 하시기 전에 누구 때문에 제가 나와서 말한다고 정우성 때문에 해야지 그렇게 또 얕게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을 희생하면서도 하지 마세요. 본인이 확신을 갖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뭐 선의의 의지로 뭔가 행동을 했을 때 본인이 물질을 투자했을 때 그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까지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진짜 집에 들여. 그러니까 약간 그거는 그냥 국제사회 얘기, 문제 얘기도 하지 마라는 것처럼 감정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캠프에 가면은 어린아이들 많이 봐요. 제 주머니에 절대 현금을 넣고 가지 않아요. 왜요? 왜냐? 혹시 안타까운 개인적 마음에 그 아이에게 이걸 쥐어줄까 봐. 그러면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아이는 그걸 바라게 될 거예요. 개인적 도움. 만약에 대한민국에 다수의 난민이 들어와서 진짜 뭐 개인 집에라도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위급 상황이다. 그러면 유엔 난민기구가 그런 걸 요청하겠죠. 그러면 저도 우리 집에 내가 어느 기간 동안 머물게 하겠다라는 걸 자원해서 신청을 하겠죠. 이 일은 기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들에게 어떤 일시적 시혜나 이제 감정에 의한 동요에 의해서 잠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게 장기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장기적인 거는 어떤 가벼운 마음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전체가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 기구를 통해서 개인적 감정을 교류하다 보면은 그 감정 교류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 네. 야, 되게 예민한 문제네요, 매우. 그럼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 친구 못 사니까 도와줘야지. 한번 이렇게 도와줘야지라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다 한 번 그럴 때 다녀오면 무슨 기분이 듭니까? 좀 착잡한 그런 기분이 듭니까? 아니면 그래도 되게 보람 있다. 그래도 되게 보람 있는 일을 이번에 고생스러웠지만 했다. 뭐 그런 느낌이 듭니까? 서울 입국하는 순간 잊지 않으려고 계속 이렇게 복귀하죠. 정신 없잖아요. 저도 들어오면 저와 스케줄 많고 일 얘기 많잖아요. 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사소한 모든 것이 굉장히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우리가 늘 일상이라는 단어 안에서 시간 안에서 이걸 보내고 있으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끼지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일상의 이 사소한 당연했던 모든 것이 다 갑자기 다
다 특별해지는 거예요. 아. 얘는 아니, 무슨 난민이 나이키를 신고 핸드폰을 사용 그거 우리가요 만약에 그 위급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예. 우리 가족들과 연락을 하기 위해서 예. 통신망이 살아있다라는 저 있길 바라면서 핸드폰 다 챙길 거예요.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 다 찾을 거예요. 아. 그리고 집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이나 그리고 내가 지금 그것도 챙기는 몸에 거예요. 챙길 수 있는 재화는 다 챙길 거예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1억 1,300만 명의 난민은 그 국가에서 선생님이었고 교수였고 기자였고 스포츠 선수였고 학생이었고 의사였고 그랬던 다 각자의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난민이라는 단어가 딱 씌워지면 그거 헐벗고 못 사는 사람들이 왜 그걸 가지고 있어?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불황자처럼 느끼는구나. 네네.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는 모양이네요. 실제로 다니시면서. 하기 싫을 때는 없으셨습니까? 하기 싫을 때 솔직히 있었죠. 그거 전부 다 사비로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비행기랑 뭐 네, 숙박. 숙식 전부 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좋은 의도로 나도 이제 이사회에서 뭔가 좋은 걸 한번 해야 되겠다. 하지만 막 악플도 달리고 막 귀찮고 연기만 하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 연기만 하고 싶어요. 연기만 하고, 연기만 하고, 오빠 멋있어, 형 좋아, 뭐, 떨려요, 잘생긴 뿜뿜, 편하죠. 하지만, 제가 이제 이 기구를 알고, 이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끊임없는 이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만난 사람들,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희 도와주세요라고 얘기 안 해요. 단 한 명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야기 들어주러 와줘서 고맙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자기 얘기들을 주로 해요? 네.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놓지 말아달라고. 제발 대한민국 사회에 이야기해달라. 뭐라 그럴까? 약간 10년이나 했으면 약간 책임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이거는 일종의 내가 한 일의 하나일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약간 소명의식 같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이 일과 그 지나갔던 감정에 대한 지나친 의미 부여의 소유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기구가 어느 날 또 날 원하지도 않을 수 있고. 물론. 네. 그럴 수 있죠. 저도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갑자기 내일 어떤 뭐 신경 변화로 나 너무 지친다. 그러면 나 잠깐 쉴래요 이럴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인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난민 문제는 뭐라고 봅니까? 제가 어떤 리포트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난민법이 있고 난민을 받잖아요. 근데 네. 그 제주도 때처럼 굉장히 인정률이 낮더군요, 우리는. 네네. 그거는 이렇게 나라마다 약간 특성이 반영된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는 좀 난민법은 있지만 꽤 보수적으로 뭐 많이 들어오지도 신청자가 많지도 않습니다만 하여튼 좀 보수적으로 우리는 하는 거고 좀 많이 하는 나라가 있고 그런 차이일까요? 저는 이제 뭐 대한민국 법무부가 최선을 다해서 난민법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떤 정책에 있어서 이게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좀 이렇게 강력한 의지로 시민을 설득하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눈치를 보는 거 아닐까라는 약간 그런 제 개인적 우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난민 인정 수치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가짜 난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가짜 난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왜요? 그만큼 심사가 까다로워요. 그래요? 이게 그냥 저 난민이에요. 저 어느 나라에서 와서 저 좀 입국시켜주세요. 난민 신청할게요. 네. 그래요? 그리고 받아주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경로로 왔고 그 국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직업이 있었고 어떤 박해를 당했는지 다 입증해야 돼요. 본인이? 네. 그래서 그거 브로커들도 많아서 브로커 통해서 들어온다는 얘기도 인터넷에 많이 있었습니다. 브로커? 돈 주고 좀 만들어주는 건가? 네, 약간? 불법 취업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돈 주고 가짜로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브로커는 결국에 브로커를 만나는 순간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낯선 국가에 오면은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대한민국 지역사회에서 NGO 활동을 하시는 어떤 법률 대리인이랑 그러니까 자선활동,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제 지원을 많이 또 하기도 해요. 근데 뭐 브로커가 그거를 완성해 그래요? 준다. 그건 그래요? 있을 수도 없어요. 음. 인간이 위기에 처한 인간을 빨아먹으려고 하는 사악한 인간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 이제 불행 속에 있는 인간이 또 다른 불행을 만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브로커 자체가 나쁜 놈이라고 나올 뻔했다. 아니다. 나쁜 인간들이지. 나쁜 놈은 맞네. 나쁜 나쁜 놈은 놈은 맞네. 네. 그 브로커 아니 방법을 모르잖아요. 네. 어떤 새로 낯선 사회에 오거나 그리고 어떤 루트를 가려고 하는데 아이들 가족은 있고 그러면 빨리 이 여정을 끝내고 싶은데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사악한 유혹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또 갉아먹는 거죠. 절박한 사람들한테 돈을 또 네. 뜯어먹는 거네요.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는데 말레이시아 보니까 제가 되게 깜짝 놀란 게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인들이 오히려 적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무슨 뭐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뭐 불교도도 있고 되게 다양한 종교가 있어서 제일 깜짝 놀란 게 학교에서 각 종교별 쉬는 날에 다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차이니스 뭐 휴일, 설날 네네네. 쉬고 네. 그럼 뭐 불교는 불교, 진짜 좋겠다. 이슬람은 이슬람 쉬는 날 쉬고 그래서 전부 다 쉬는 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는 진짜 근데 그게 보니까 굉장히 하여튼 다양성이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되게 부러웠거든요. 네. 우리는 너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반도의 특성도 있고 위아래 바다로 다 막혀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끼리 뭐 열심히 사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다양성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난민의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좀 겁나고 저 사람들이 너무 이질적인데 그냥 일단 걱정부터 너무 앞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들어요. 근데 그 말씀하셨듯이 지정학적 특성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갖는 어떤 그 타인에 대한 그 외국인에 대한 어떤 낯선 감정 그거는 뭐 그거 없어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있는 아니, 거잖아요. 익숙치가 않은 네. 거예요. 네. 그건 인정해야죠. 다만 타인에 대한 어떤 판단을 빨리 내리려고 하는 그거는 좀 정당한 것이냐라는 질문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이제 판단을 빨리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개인의 삶이 바쁘고 많은 정보가 있고 사회 이슈가 있으면은 빨리 판단하고 넘기고 싶잖아요. 인간의 심리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을 빨리 하려는 자세는 서로에게 정당한가? 이게 이제 난민 이슈와 또 별개로 우리 서로에게 이 사회 관계 안에서의 그건 정당한 것인가? 그게 바람직한 것인가? 서로를 상대를 제대로 심도 있게 바라보고 판단하는 방식은 필요 없는 것인가? 그런 질문은 할 수 있는 거겠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국민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나 여전히 그래도 나는 좀 난민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외에 난민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그래도 제대로 좀 사실을 바로잡고 싶다 하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그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왜 핸드폰 써? 아, 왜 나이키 신어? 그러니까 난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네네. 좀 네. 이상하다는 네네. 거군요. 아니, 우리 사회에 경제적인 어떤 그 소득 차이가 다양하듯이 그 지역에서 자기 집을 피난 나올 때 각자가 챙겨 나오는 물질 재화는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이키 신을 수 있고 그래, 어떤 사람은 구찌 로퍼 신을 수 있고 그래 맞아.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것도 신을 수 있고 그런 거죠. 다양한. 그렇죠. 네. 난민하고 그러니까 이민자하고 약간 혼동돼서 네네.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경제적 네. 목적으로 이제 목적을 취해서 이제 예. 이주하는 이주민과 이민자 이걸 이민자는 뭐 이제 정식으로 이민. 자기가 원해서 그냥 오는 거고 난민은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피난할 때로 구하는 사람들인 거고. 네네. 앞으로도 그럼 계속 신선 대사를 하실 생각? 모르겠어요. 여력이 다
여력이 닿는 한. 네네. 어느 나라로 갈지는 그쪽에서 정해주는 겁니까? 매년 나가는 나라. 그 해에 따라서 이제 본부에서 요구하는 일이 생길 때 이제 저에게 요청이 오기도 하고. 근데 그 대사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 유엔 난민기구 대사가 정우성 씨 말고도 다른 나라의 배우들도 막 있지 않습니까? 그 막 같이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에요. 에콰도르로 간다. 뭐. 각자 이제 각자의 그 시간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 자기 일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월드 군단이 가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캠프에서 바라지도 않을 거예요. 네. 그 현지 가면은 현지 직원들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디 미션지를 정하면은 예.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전부터 스케줄을 다 짜야 돼요. 그들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이 시간을 쪼개서 또 이제 야 어디 뭐 대한민국 친선대사가 온다니까 어디 보여줘야 돼. 누굴 만나게 해야 돼. 참 본업으로 활동하는 건 언제 또 볼 수 있을까요? 대단한 거. 잠깐 쉴. 뭘 자꾸 하라고 그러니. 잠깐 쉬고 싶다. 서울에 보면 잘 됐으니까 좀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예. 진짜 릴레이로 달렸거든요. 쉴 때는 뭐 하십니까? 쉬고 싶으면 쉴 때는 주로 뭘 하시면서? 저는 그냥 쉰 적이 별로 없으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잠깐 이제 시간을 이제 어떻게 시간도 써봐야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제 여유 시간을 어떻게 좀 보낼까?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여유까지는 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끝났는데 아마도 저희가 살면서 정우성 배우님 다시 인터뷰할 일은 그러니까요. 드무니까 주접 질문 한 2개만 제가 드리고 싶어요. 주접 질문 하지 마. 주접 질문. 잘생겼다는 건 어떤 기분이에요? 야, 그거 진짜 궁금하다. 너무 궁금해요. 아니 오히려 그러면 내가 잘생겼구나. 이걸 언제 느끼셨으면 그런 걸 느낄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늘 짜릿해라는 건 되게 유명한 밈인데 아니야, 늘 그렇진 않을 것 같아. 타인에 의해서 학습받은 거지. 네. 내 자아가 나를 보면서 나 잘생겼어. 그건 이제 나르시즘이 있겠죠. 예. 거울 보고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저는 이렇게 거울 보고서 그런 거 안 하세요? 샤워하고 나서 이제 거울 딱 바라보면서 딱 보고 너 이 녀석 이거 총 이렇게 쏘고 안 해요? 그거 안 하십니까? 잘생기면 어떤 기분일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근데 경험할 수 없잖아요. 진짜 그렇게 좀 삶이 편리할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잘생긴 외모를 좋은 외모라는 건 사람한테 호감을 주니까 아무래도 유리한 건 있겠죠. 뭐든지 하여튼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 농담처럼 그래서 그것도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약간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 이게 그 잘생김과 익명성을 가지고 네. 그걸 향유하면서 그걸 느끼면서 자기 스스로가 상대방의 반응도 막 캐치해가면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저희는 직업이 결국에는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외모 평가는 어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끊임없이. 극복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네네.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외모를 뛰어넘는 그 캐릭터면 캐릭터의 성향, 표현 그리고 그 캐릭터가 내가 디자인한 그 캐릭터로 공감을 끄집어 드려야 되는. 그렇죠. 장래희망은 뭐예요? 장래희망? 왜 어른이 되면 장래희망이 없어지는 겁니까? 장래희망 하고 싶은 거, 장래하고 싶은 일. 장래희망. 그게 장래희망 맞네. 쉬고 싶다. 일단은 빨리 인터뷰 좀 끝내자. 나에겐 꿈이 없었다. 야, 하여튼 영화 새로 재개봉 한다니까. 이미 했습니다. 했습니까? 이미 했습니다. 그것도 잘 되시고. 아이고. 너무 멋있네요. 정우성 씨는 진짜로
화면에서만 보다 보면 실제로 얘기해 보니까 예. 멋있습니다, 진짜. 음. 남자가 봐도 멋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진행을 할 때는 게스트에게 감화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벌칙을 세우고 들어가거든요. 멋있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감화가 그래서 되죠. 약간 그 남미에 대해서 딴지 질문도 좀 걸어보려고 했는데 많이 감화가 돼버렸네요. 아, 그랬나요? 예. 예. 자, 그냥 뭐 잠깐 이 상황에서 멋있던 거지 예. 멋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규정 짓지 마요. 주접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맞네? 지적 질문? 앞으로 어떤 배역을 맡아보고 싶으세요라는 질문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예. 요 배역 들어오면 이건 죽어도 안 한다 하는 건 뭡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거라든가, 어? 그 예전에 똥개 뭐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똥개 철민이 좋아해요. 되게 매력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 하고 싶지 않은 캐릭터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예전에 비트 나가고 나서 그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많이 났다는 게 기사화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는 그런 역할은 가급적 멀리 하려고 한다는 등적으로 그 이제 뭐 그쵸 뭐 담배 형 담배 형 때문에 배웠어요 뭐 이런 얘기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똥개 밀양에서 이제 밀양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빌려서 주말에 촬영을 하는데 교실 안에서 촬영하다가 이렇게 잠깐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려고 불을 딱 붙이는데 고등학생들 다 쳐다보고 있어? 저쪽 시커먼데 네. 우와 멋있다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멋있다라는 말처럼 부끄러운 멋있음은 없었어요. 이 손이 갑자기 어디다 둬야 할지.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이게 영화가 그리고 영화 안에서의 캐릭터가 이런 사회적 파장이 있구나라는 걸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 비트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참 조폭 영화들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 영화가 과연 미화야 아니야 이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들을 회피하기도 했고. 알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요런 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라고 하는 것 중에 좀 무례한 요구 혹시 있나요? 뭐 뭐야?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이런 걸 해달라고 하는 게 좀 무례하다거나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끝나고 저희 구독 좋아요 관련해서 하나만 구독 어디 보고 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이상한 거 시켜가지고. 구독 좋아요 누르면 나랑 사귀는 거야. 알림 설정은 계속 사귀는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대박 나겠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